5년 전 그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그 처절한 투쟁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이 보여줬던 그 투쟁과 헌신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이제 다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선 때도 결과적으로 이 분파적인 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로부터 사실 외면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 후에 급격하게 그 세력이 위축돼 버렸는데 그 점 관련해서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원진 대표하고 여러 인연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뭐 대화도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좌파로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뭐 당 주류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탄핵파들에 비해서는 뭐 우리 공화당 세력은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유파의 본대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내년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가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 세력까지 제대로 된 자유파 진영이 정비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걸 향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면 역시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들어서야만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바깥에서 아무리 우리가 자유파 세력이 광화문 혁명 세력이 아스팔트 투쟁 세력이 바깥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막상 당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이 그 우리 자유파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역할을 좀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저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유마을 하신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마을이 지금 253개 자유마을인가요? 300개 자유마을인가요? 3,506개. 3,500. 3,500. 그게 대개 이제 우선 제가 정광훈 대표님하고는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종교 지도자이시고 또 어떤 면에서 국민적 지도자시고 저는 일개 평론가에 불과하지만 그 정광훈 목사님이 또는 정광훈 대표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 논평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 두 힘이 함께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광훈 대표님과 저는 오랫동안 함께 교감을 해왔어요. 지난주에도 따로 만났고 그래서 또 그 밖에 이제 그 아스팔트 전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삼각지에서 365일 시위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는데 김상진 대표나 또는 좌파들과 제일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해온 사람이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정 대표입니다. 그 좌파들하고 아마 수백 건 이상의 송사를 지금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많은 우리 자유파의 전사들이 있거든요.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어쨌든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걸 뭐 그때그때마다 뭐 무슨 대놓고 뭐 공치사 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는 사람 알게 모르는 사람 모르게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 연합도 사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유튜브만 장악하면 자기들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튜브 잡기 위해서 지금의 그 한상혁이라는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아 가지고 연임까지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바뀐 지 정권 바뀐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고성호 TV에 대한 광고 탄압은 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상파 종편, 민노총이 장악한 지상파 종편 언론을 대체하는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파 유튜브들이 어쨌든 함께 행동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거고요. 지난번에 정광훈 대표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제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전열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또는 시 단위로. 이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지역구 단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주만 해도 지역구가 2개잖아요. 갑, 을이니까 어쨌든 갑과 을이 함께 할 땐 함께 하더라도 또 갑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각각 또 따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점들까지 조금 디테일한 대목까지 고민해 가면서 우리 자유파 여러 단체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2020년과 같은 이 사분오열된 분열상을 다시 노정시키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대로 전화 또는 고성구 TV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주 그 현장에 나가고 더 많이 여러분들과 만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제 건강을 챙겨야 될 입장에 있는 고성범 본부장이 일정을 안 잡아요. 웬만한 일정은 다 시간이 없다 그러고 카트하고 그럽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들을 못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요구, 그런 그 주문을 우리 고성범 본부장한테 하는데, 고성범 본부장이 제 컨디션 봐가면서 막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기 고성범 본부장 앉아 있으니까 고성범 본부장한테 여러분들이 좀 압력을 제대로 세게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다니는 거가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는 정말 힘을 얻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방송 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 같으면 아침 10시에 제가 생방송 끝내고 한숨 돌리고 10시 반에 차 타고 오면 여기 1시 정도에는 도착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1시에 와서 한 2시간 모임하고 3시쯤에 올라가면 퇴근 시간에 막히지 않고 한 대여섯 시쯤엔 서울 도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 8시, 9시 생방송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식으로 아침 방송하고 원주 왔다가 다시 저녁 방송에 맞춰서 가서 저녁 방송하고 하면 힘 안 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힘든 것보다도 더 저한테는 힘을 얻는 시간인데,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고성범 본부장한테 압력을 더 세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무료로 해줘. 제가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만나러 가는데 제 돈 내서라도 다녀야 될 판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분들 뭐 저한테 돈 주시면서 줘오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료예요. 자유파 단체들이 하겠다고 하면 뭐 무료 유료를 떠나서 모든 걸 다 해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나경원 사태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사태로 가면 안 돼요.
사태로 가면 안 되는데 사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적으로 공천이나 또는 당의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개입하면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게 좌파들이 공격하기가 딱 좋은 사안이 되는 거예요. 노무현이도 선거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을 당했어요. 헌법재판소 가서 기각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에 선거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형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형을 받아서 28년인가 27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법을 지키면서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 하더라도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거, 이를테면 누구가 대표로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저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우선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데 왜 언론에서는 자꾸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냐? 이거는 대통령 힘을 업어서라도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 대표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겠죠. 대통령이 민대더라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눈앞에 이 잔돈푼 챙기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태입니다. 지금 그런 행태들이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경원 사태, 또 윤심, 막 이런 보도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이 당대표는 두 가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집권당으로서 잘 보좌 하는 겁니다. 그게 집권당 대표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총선을 잘 준비해서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뽑힐 당대표의 두 번째 임무입니다.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이기도록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될 대표가 선거 때부터 대통령한테 부담이나 주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심 논란 언론이 만들어내고 소설처럼 자꾸 쓰잖아요. 이 윤심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윤심은 없다.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예전에 김무성이 꼴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뽑으면 돼요. 그런 사람조차도 대통령이 직접 그 사람은 안 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선거 개입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왜 자꾸 끌어들여서 자기네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짓이고 나쁜 짓이다. 그래서 윤심을 앞세우는 후보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나중에라도 대표된 다음에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지가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다고 할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윤심을 파는 사람은 지금 윤심을 파는데 나중에 안 판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대통령한테 대신 책임을 돌릴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절대 윤심팔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나경원 사태는 윤심이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대통령의 뜻이 나경원한테 없으니 나경원이 불출마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생긴 사태예요. 이게 사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경원한테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 출마할지 말지 고심 중이다, 이런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말씀드린 대로 윤심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은 안 돼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나경원은 안 돼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나경원은 안 돼. 대통령이 나경원은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경쟁자를 주저앉히겠다고 하는 아주 비겁하고 천박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행태는 배격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경원을 지지한다고 또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누구를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원칙의 문제입니다. 아니 당대표 경쟁을 당당하고 공정하게 해서 김기현이 뽑히면 김기현을 제가 지지할 거고 나경원이 뽑히면 나경원을 지지할 거고 안철수가 뽑히면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총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심이니까. 지금 좌파들의 역선택도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100%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당원들이 선택해서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김기현이든 윤상현이든 누구든 당원의 선택이 곧 윤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원의 선택이 곧 민심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뽑히든 뽑힌 사람과 함께 총선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하는 식으로 진흙탕 싸움처럼 만들어 버려서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더 진흙탕으로 빠져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 후보로 나갈 사람이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한테만 마이크 주고 다른 2명한테는 아예 인사할 기회조차 안 줬다. 이게 무슨 동네 정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기 원주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쪽 후보가 많이 나타나야 경쟁을 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후보가 5명이 왔어. 무슨 행사에. 그런데 여기 향미장에 왔다 칩시다. 우리 향미장 사장님이 그 중에 1명과 친하다고 해서 그 1명한테만 인사하라고 마이크 주고 나머지 4명한테는 아예 기회를 안 줘. 이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우리 이런 장사하는 이런 데서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왔으면 다 인사할 기회는 주는 거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가깝고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대가 이런 식으로 아주 천박한 동네 반장선거 수준도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불공정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번 주부터 그 비판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조금 달라질 겁니다.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TV의 영향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2번, 3번 논평을 해서 저는 윤핵관 쪽에서도 조금 자기들이 자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전당대회 초반에 이른바 나경원 사태로 언론이 표현할 정도로 이거 좌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금. 예? 이런 이 진흙탕 싸움 양상 이거를 빨리 우리가 털어버리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진짜 당의 축제처럼 당당하게 서로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겠다. 내가 대표가 되면 총선은 이런 식으로 치러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겠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당당한 파지티브 캠페인으로 선거가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겁니다. 지금처럼 뺄셈 정치 네거티브로 계속 가서는 다 죽는다. 5년 전에 우리가 2016년 그 총선 망한 것도 그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전이면은 5년 전이 아니네요 벌써. 7년 전이네요. 2016년에 우리가 다 이겼던 선거를 진박 간배를 하니 어쩌니 해갖고서 그냥 망해갖고 거기서 우리가 한석 졌거든요. 당시 좌파가 121석, 우리가 120석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국회 입법부 의장 뺏기고 부의장 뺏기고 그때 뺏어간 의장 정세균이가 박근혜 탄핵 국회에서 땅땅 두드렸단 말이에요.
2020년에 총선 때도 똑같이 당시 그 지도부, 황교안 대표 지도부와 그 공심위원회가 공천을 완전히 잘못하는 바람에 다 이겼던 선거 다시 졌거든요. 그 요즘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서 통안의 한이다. 그때 그 패배가. 그때 그 밤이당, 우리를 배신하고 집단적으로 대통령 탄핵하고 당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였던 것이 통안의 한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대표를 뽑는 선거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선거, 네거티브 선거 이런 식으로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모두가 윈윈하는 플러스 선거, 포지티브 선거 분위기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걸 하려면 힘 있는 쪽에서 먼저 그걸 해줘야 돼요. 지금 힘 누가 있습니까? 윤핵관들이 힘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의 주요 인사들한테 이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또 제가 다음 주에도 뭐 방송을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론이 얼마나 지금 좌파들이 쾌재를 부리면서 언론이 소설처럼 이걸 쓰고 써제낍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걸 못하도록 막아서 누가 대표가 되건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바로 서야 대통령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인사하시면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 기득권, 네, 기득권을 사실상 이번 그 4.14 선거에서 내려놓으면은 대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거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리대표제에 대한 목적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그 아체 목적대로 가지를 않고 지금 왜곡돼 가지고 그게 예, 잘못 알겠어요. 예, 그 질문 하셨는데 제가 까먹었네. 죄송해요. 예. 이 비례대표는 원래 지역구 의원이 그 커버하기 어려운 전문성,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근데 비례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자기 방탄하는 대로 다 악용이 돼 버렸어요. 윤미향이 같은 자들, 뭐 최강욱이 같은 자들, 이 비례대표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거 저는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 다수, 적어도 70% 이상이 비례대표 없애자고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 정수 300명,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이거는 좀 홧김에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5,200만의 인구거든요. 유권자만 4,30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13만 명에서 상한으로 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진짜 얄밉고 꼴보기 싫으니까 홧김에 200명 줄이자, 차라리 100명으로 줄이자, 막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그 국회의원 숫자들과 비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지금의 300명이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적은 것도 아니죠. 그래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300명이 아니고 299명이었어요. 299명이었고, 이게 이제 어쩌다가 한 명이 늘어서 300 하는데, 저는 비례대표를 다 없애고 전부 다 지역구 의원으로 바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중대 선거구제 문제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표 방지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이게 여야가 야합하기 딱 좋은 선거구도다, 이런 그 단점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제도나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면은 그 단점만 부각되는 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수준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될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지역주의도 좀 희석시키고 또 사표도 좀 방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평소의 소신대로 비례대표제를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의 지역구가 별 의미가 없는 거로 되는 거거든요. 원주 같으면은 갑을로 딱 돼 있어서 국회의원이 자기 갑이나 을 그 지역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원주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면 자기가 길도 잘 모르는 다른 갑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을 지역을 그때부터 헤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제일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지가 이 선거구의 제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의 선거구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법을 고칠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제도가 좋다고 고집부리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는 굉장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괜히 중도선거구제 갖고 우리가 소모적으로 우리끼리 논쟁 벌일 필요가 없다. 저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특권 폐지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원 특권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200개 특권이냐라고 조사를 해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감추고 보여주질 않아요. 자기들도 이게 국민들이 알면은 진짜 시급할 특권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감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기사에서 체크한 특권 중에는 국회는 국회의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공짜죠. 그런데 국회의원 가족들까지 국회에 있는 약국 병원을 공짜로 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런 건 진짜 특권이잖아. 그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네 가족이 와서 공짜로 병원 진료받고 약 타가는 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건 그야말로 안 줘도 될 특권을 누려온 거예요. 그런 식의 특권이 한 200개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들이 많아요. 생계비, 가족 생계비 뭐 80만 원 이런 식이야. 1년에 세비를 1,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월 평균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받으니까 월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이 가족 생계비를 따로 챙겨 7, 80만 원을. 그런 것들이 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특권은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적 의미의 특권인데,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자체가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고 위축돼서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할지 모르니까 국회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해준다. 그 다음에 국회 회기 중에는 죄를 지었어도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막아준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거는 30년 전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민주화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민주화 시대에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조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게 30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이처럼 죄 지은 자가 검찰에 안 나가는 방탄용으로 자꾸 악용되는 거예요. 윤미향이가 그렇고 뭐 누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의 특권 200여 개를 전부 폐지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특권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하거든, 국회의원들이. 유럽의 선진 국가들, 이를테면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인데요. 이런 나라의 국회의원은 우선 자가용이 없어요. 자가용 기사가 없어요. 당연히 자가용이 없으니까 유류비 지원이 없어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차는 자기가 사. 차는 자기가 사요. 그 대부분은 다 누가 사줘. 후원자들이. 그리고는 또 국회의원 근데 기사는 국회에서 월급 주고 대줘요. 그 다음에 기름 넣을 때마다 국회에서 다 대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이 없어도 다 의정활동을 잘 하는데, 열심히 잘 하는데, 유독 한국의 국회의원만 그렇게 특권을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특권 중에 이거는 없애자가 아니라 특권을 전부 없애자. 싹 없애고, 그러면 200여 개 특권 중에 다 없애다 보면 이거는 진짜 필요해 라고 하는 특권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다시 살려주자. 그런 것만.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후보 시절에 선거할 때는 극장에 가서 영화 볼 때 줄 서서 표 사지 먼저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표가 무섭고 국민이 무서우니까. 근데 이자들이 배지만 달면 VIP실이 따로 생겨. 공항을 가도 VIP실이 따로 있고, 기차로 가도 따로 타게 되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하고 선거 돼서 배지 달고 난 다음에 하고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할 때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고 했던 그때처럼 국회 활동을 해라. 그래도 일 못할 거 없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는 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보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보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중에 뭐를 폐지하자라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 특권 전체를 폐지하자. 폐지하고 나서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주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못해요. 왜 못하냐? 이 특권 중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특권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이재명이 때문에 주장을 못한다고. 이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주장하든 먼저 주장하는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빼놓고 나머지 특권만 폐지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 포함해서 다 폐지하자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부 다 폐기하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선 슬로건으로 괜히 다른 거 복잡한 거 교수들한테 의뢰해갖고서 국민들 잘 모르는 거 설명해 가면서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아는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거를 딱 하나만 내걸고 싸움을 하자. 특권 폐지 정치개혁. 이러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대거로 다 공약집이 홍보 나오잖아요. 그럼 공약이 수십 개씩 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는 수백 개 공약이 나와요. 국회의원은 보통 수십 개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안 찍는다고. 또 그거 갖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러 정책 이슈들 중에 딱 하나 기억하는 핵심 이슈가 있어. 예를 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무료급식이야. 애들한테 밥 그냥 주자.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이슈 하나 가지고 선거를 치르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마다 지역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핵심 공약 딱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 공약 딱 하나. 그게 뭐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개혁. 저는 이거를 메인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먼저 치고 나가자. 좌파들이 치기 전에. 이걸 치고 나가는 순간 좌파들은 수세에 몰리게 돼 있다. 왜? 저자들은 그러면 특권을 고수하는 자들이 되잖아. 이재명이 보호하려고 특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수구 세력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개혁 세력이 되고. 이렇게 구도가 확 만들어져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총선 승리를 해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3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어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건 대통령 어젠다야. 윤석열의 어젠다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그러면 대통령과 별로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젠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젠다 3대 개혁은 적극적으로 밀면서 당은 당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따로 가지고 가야 돼. 대통령의 개혁에 발맞춰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개혁이라는 이 개혁과제를 우리가 힘있게 밀고 나가겠다. 정치개혁이야말로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의 3대 개혁 어젠다와 국민의힘 집권당의 특권 폐지 정치개혁 어젠다가 딱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다른 거는 뒤로 밀리더라도 특권 폐지 정치개혁 이 메인 슬로건을 좌파들한테 뺏기지 말고 선점해서 치고 나가자. 그걸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전자개혁 표기는 저도 반대해요. 그거는 이제 도입 자체를 잘못했어요. 그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전자개혁 표기를 도입한 거는 개표 속도를 좀 빨리 하자는 거 말고는 아무런 그 이유가 없어요. 좀 빨리 하자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전자개표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들 그 시간 뺏기 조금 더 땡기려고 무슨 전자에다가 그 의존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의 그 논리가 맞다고 보죠. 예, 그래서 수개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여야 합의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주장을 해도 법을 고치지 않으면 선거법상 전자개표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개표에 의심이 있을 때는 수개표로 다시 검증한다고 하는 법안은 이미 우리 국민의힘 쪽의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해서 통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전자개표기가 모든 이 부정투표의 진원지고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전자개표를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과반수 당이 되면 전자개표비를 없애고 수개표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좌파들이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 쪽에 박대출 의원인가 누군가가 그 법을 제출을 해놔서 통과가 됐어요. 현장에서 전자개표가 의심스럽다 할 때 수개표를 요청하면 수개표로 재검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자. 그건 찬성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문제 제기에 끝일 수밖에 없는 주장이고 현실적으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럼 문제 제기는 소용없냐? 소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수많이 제기돼서 그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고 싶은데도 겁이 나서 못하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거나 해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더라도 제대로 못했을 거다. 그래서 대선 때는 어쨌든 부정선거로 다시 결과가 이재명한테 넘어가지 않고 하여튼 9.4일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캠페인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것으로 모든 걸 몰아가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해야 될 이 더 중요한 주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시라고요. 전자개표기 문제가 많다는 걸 계속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검표, 재검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전자개표기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가는 거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기하신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뭐 돈도 뿌리고 뭐도 뭐 하고 많이 해서
이 좌파들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착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70여 년 동안에 45년, 48년에 그 박헌영 남로당도 겪었고,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고, 지리산, 빨치산도 겪었고, 4.3도 겪고, 다 겪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무장공비들 침투하는 것도 겪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2번이나 암살 당할 뻔했던 사태도 겪지 않았냐. 1.1 사태, 아웅산 사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우리가 50배 이상의 국력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저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핵무기 만들어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좌파들이 더 늘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좌파는 25%, 나는 죽어도 좌파야 라고 진짜 어떻게 교정이 안 되는 좌파 한 25%에 불과하다. 반면에 우리 쪽, 나는 죽어도 박정희야, 나는 죽어도 박근혜야, 나는 죽어도 윤석열이야 하는 우리 이 자유파는 한 35% 정도 된다고 봅니다. 35%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 40%예요. 그렇죠? 25하고 35를 빼면 나머지 40%. 이 나머지 40%도 크게 봐서는 우파적 성향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박근혜야는 아닌 거지. 언론이 선동하고 좌파가 선동해서 거짓말로 막 해서 박근혜가 7시간 동안에 뭘 했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최순실이가 막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대더라, 봐라 태블릿 PC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완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를 모든 언론이 한 달, 두 달, 석 달 떠들어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우파지만 박근혜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탄핵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한 4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은 이 40%의 국민들이 거짓말에 선동하고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그때그때 좀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냐, 이 문제 제기를 우선 하신 거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언론인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이 거의 다 장악이 됐어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노총은 여전히 KBS, MBC를 장악하고 있고 종편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야,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유우파 유튜브가 당분간도 그 역할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돌아놓고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좀 가까이 안 했었으면 아예,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별것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하는 식으로 좌파가 거짓 선전한 것은 거짓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아예 이 사람을 곁에 안 뒀으면 하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고리 3인방을 아예 좀 대통령 된 다음에라도 딴 자리에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한구 같은 사람 괜히 공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최경환 같은 사람이 괜히 진박을 감별하니 어쩌니 하고 나대는 바람에 그런 사람이 좀 없었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사례는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딱 좋은 소재를 자꾸 제공을 하고 투짓거리를 주니까 아예 그 사람들 좀 원천적으로 제거하면 간단하지 않냐, 이제 이런 좀 답답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하자면 수동혁명입니다. 혁명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혁명해 버리는 거야. 좌파들이 거짓 선동을 하면서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럴 때 우리 쪽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약점을 우리가 미리 도려내 버리면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이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저는 그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신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셨으니까, 제가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의 대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건희사랑에서 먼저 막 게재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논란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정치적 발언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를 공격하고 뭐 하고. 속 시원하게 생각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같은 말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좌파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저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방송 진행할 때 몇 번 초대 손님으로 나온 것 말고는 인연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잘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부담을 주고 자유우파 전체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겁니다. 자, 그 비판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은 그건 제가 출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그런 그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도 최고위원에 출마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지금 출마를 하는 모양인데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그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박탈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심판할 일이죠.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죠. 그래서 이 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아닐 때 비판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행동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당원들의 선택과 심판에 맡겨져 있는 문제다. 그렇게 좀 그거는 선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